자유도시개발센터가 주최하고 동아시아 재단이 주관하는 제1회 아태 영 리더스 포럼 제주에 온라인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민간 희생의 역사 극복을 통한 인권과 평화의 증진, 청년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주제에 맞춰서 사회를 맡게 된 제주평화연구원의 한인택 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저희가 6분의 연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양수연 월든코리아 대표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양 대표님은 제주 출신의 재미 언론가, 4.3 활동가이십니다. 양 대표님은 4.3 사건으로 할아버지와 2명의 삼촌이 학살되었고 가족의 깊은 트라우마를 경험하였습니다. 4.3 사건의 유족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4.3의 진상을 밝히고 미국의 사과를 받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화상으로 참석하신 브랜든 라이트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브랜든 라이트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역사학과의 박사 후보생입니다. 현재 한국전쟁 시기의 학살과 1948년에서부터 1961년의 정치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치적인 폭력과 민간인 학살 현장의 국지적 기억의 문제, 제주 4.3 평화공원과 거창사건 기념공원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화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또 귀하게 모신 분이 있는데요. 리차드 임 기업가십니다. 리차드 임님은 지뢰와 IED라고 하는 그런 폭발물 제거 기술을 구축하는 회사인 디마인 로보틱스의 CEO이십니다. 최근 아세안 탑 40 언더 40로 선정되었습니다. 즉 아세안 동남아 국가의 대표적인 젊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연사를 모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훌륭한 토론자들을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들은 오늘 토론을 하게 될 동백 서포터즈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는 호세 오르타 동백 서포터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호세 오르타님은 제주대학교 정외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 옆에는 김지후 동백 서포터즈님입니다. 네, 제주관광대 치기공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화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동백 서포터즈님은 양유리 씨예요. 양유리 씨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3학년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동백 서포터즈 화이팅! 자, 오늘 6명의 연사를 모셨는데 시간이 70분이라서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촉박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3명의 발표자님께 각각 한 8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8분 정도의 시간으로 양 대표님서부터 양 대표님, 브랜든 라이트 박사 후보생님, 그리고 리차드 임 선생님 순서로 각자 준비해 오신 발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수연 선생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보스턴에서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반인데요.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읽을 때 이 가슴이 이렇게 막 찡하고 메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 quiet desperation이라는 문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조용한 절망.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1854년에 월든이라는 이 에세이에 The mass of man lives of quiet desperation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기술 문명 사회에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전락을 한 채 체념하면서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때가 1854년, 그러니까 167년 전에 이미 데이빗 소로우는 현대인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바로 제가 사는 이곳 보스턴, 그 월든 폰드에서 그 조용한 절망의 삶을 상기하고 문명 사회를 반성하고 또 노동을 통해서 자립, 셀프 릴라이언스를 실천하고 그 평화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법정 스님도 보스턴에 오셔서 월든을 또 방문했고 월든 에세이를 항상 곁에 두고 읽으셨다고 합니다. 월든은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서 킹 목사한테도 영향을 준 그 미국의 사상적 고향이죠. 그리고 이 quiet desperation, 이 조용한 절망이란 문구는 또 이 핑크 플로이드가 그 그룹 핑크 플로이드가 1973년 앨범이죠. The Dark Side of the Moon. 거기 그 수록곡 Time, 이 전설적인 곡이죠. 여기에서도 그대로 차용합니다. 가사로 쓰죠. Hanging on in quiet desperation is in English way 이렇게 가사를 씁니다. 자, 저는 이 4.3 사건 이 유가족으로서 미국에서 4.3 기념사업회 이쪽회를 이끌면서 미국 대중에게 이 4.3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월든 코리아라는 이 청년을 위한 학술 플랫폼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월든 코리아는 이 4.3을 통해서 정의, 평화, 인권, 환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중에 4.3 사건을 공감하게 하려면 정의와 휴머니즘의 메시지로 다가가야 한다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공감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이 월든에서 이 소로가 quiet desperation을 성찰했듯이 그 조용한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조용하죠, 절망이? 그러니까 너무나 강렬하고 터질 것 같아서 소리조차 낼 수 없어서 그러니까 소리 없이 아우성치는 그런 절망, 너무나 조용한 절망.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럽다는 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70년대 제주도에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저와 제 형제들을 낳고 잘 살다가 갑자기 제주도로 가서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붐이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는 거꾸로 1985년도에 제주도로 낙향한 거죠. 저는 서울에서 멀쩡하게 초등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머나먼 또 제주도로 이사 간다니까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때 왜 제주도에 내려가시는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참 뒤에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4.3 유족이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는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또 조상, 자기 형제들 4.3 사건에서 굉장히 그 아팠던 그런 한이 되어서 재산할만 되면 우시고 서울에서 못 살겠다, 제주도 가서 자식 노릇하겠다 그랬던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3학년 때부터 제주도 북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북구민학교라 그랬죠 그때는. 그때 제주 3.1절 발포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북구민학교죠. 근데 그때 북구민학교에 다녔지만 그 운동장을 걸어 다닐 때마다 그곳이 4.3의 중요한 역사적 현장인 거를 정말 몰랐습니다. 당시엔 누구도 4.3을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한참 뒤에야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쉬쉬했습니다. 그때 그 quiet desperation, 조용한 절망을 제주도에서 느꼈습니다. 너무나 강렬하게, 너무나 아프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오해받으니까 꾹꾹 눌러요. 그 터지기 직전에 그 끔찍한
그 침묵의 절망이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4.3 특별법 개정안까지 통과된 마당이고, 물론 또 갈 길이 많지만 멀지만 4.3을 연구하고 말하고 이러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그 조용한 절망을 저는 지금 이 미국에서 또 느낍니다. 월든 코리아를 통해서 이 4.3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또 미국 대중에게 여러 가지 뭐 강의도 하고 많은 걸 하지만 미국에서 그때 그 꾹꾹 눌러졌던 절망의 감정을 또 느낍니다. 저는 1945년부터 한국 전쟁 전후의 미군정 리포트를 읽고 미국의 잘못을 이제 명백하게 알게 되었고,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미국 사과하겠지? 아닙니다. 답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잘못한 게 한두 가지야? 왜 하필 제주도야? 왜 제주도에만 사과해야 돼?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답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다시 Quiet Desperation을 느낍니다. 이 4.3에 대한 트라우마가 제 아버지 세대뿐만이 아니라 제 세대, 또 제 후세대, 이 멀리 미국 땅에서 이 4.3 디아스포라로서 느끼는 이런 조용한 절망, 이런 건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조용한 절망을 통해서 더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슬퍼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4.3 유족이 아니더라도 이 4.3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저항은 이 슬픔을 계속 유지하는 일입니다. 쉽게 애도해서도 안 돼요. 애도는 봉합을 하는 겁니다. 애도는 슬픔을 봉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슬픔의 정치력을, 슬픔을 유지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력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어떤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듯이 강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는 누구나 이 4.3을 조금만 공부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미국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공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주도의 이 학살 문제에 공감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심리학자 마이클 크라우샌드라는 사람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취할 때 더 많은 오류를 범한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이 분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특권층일수록 공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공감적인 실패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덜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덜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좀 일반화시키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이런 것들은 2006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미국 사회가 공감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미국은 공감의 결핍 시대를 겪고 있고 사실 이것이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이 한국도 마찬가지고 점점 세상이 잘 사라지고 잘 살게 되고 발전할수록 공감의 결핍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좀 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백인 집단들 아니면 좀 특권 계층 구성원들 이런 분들에게 과거 폭력에 대한 집단의 책임을 상기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더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해줘야 될 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조용히 절망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절망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내 외부의 소리만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도 항상 그런 절망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슬퍼하기를 멈추지 않는 주체가 되자는 것. 그 슬퍼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정의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는 그 슬픔을 정의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그 정치적인 욕망인 그 열망이 우리 이 권력의 언어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음을 어떻게 표지하는 정동, 슬픔의 특수한 정동,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앞으로 그 공감의 그 소리를 공감을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말 애잔한 가족사를 저희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그 동백 서포터즈들한테는 인생의 그 선배로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조용한 절망, 커다란 조용한 절망을 한국에서 경험하셨고, 그 한국에서 4.3이 금기시되다가 이제는 4.3에 관한 논의가 다시 가능해졌는데, 미국에 가니까 거기선 또 4.3을 모르더라. 거기도 또다시 조용한 절망을 느낀 것이 참 인상적이고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해법으로 계속 슬퍼하고 그리고 공감력을 키우자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뭐 미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 브랜든 라이트 선생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to everyone. 예,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들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소리가 좀 작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새벽 3시고요. 제 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깨우지 않게 해서 제가 조금 사근사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양수연 대표께도 훌륭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줬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제주 4.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족과는 연관도 안 돼 있고요. 우선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역사학자로서 학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뭐 어떠한 이제 시각에서 그러니까 학문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뭐 과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역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기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인용구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이제 철학자 티오도어 아도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원인이 제거됐을 때만 이제 과거가 제대로 이제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이런 원인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그 마법이라는 것은 저주라는 것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IT의 이제 학자로서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트롤러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닌 척 할 때만큼 역사에 깊이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척을 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순진함은 종종 권력자들의 변명이고 비권력 대상에게는 항상 실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한 얘기는요. 아까 양수연 대표께서 하신 말씀하고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이제 무관심이라든지 또는 이제 제주에 대해서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무지한 것도 이제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관심이 없는 순진
순진함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조금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관심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주의 그 이행기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공공기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학자로서요. 사실 역사 기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일어난 거하고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 그 4.3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억압된 그런 역사였습니다. 여러 단계에서 그랬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에 있는 여러분의 그 활동가분들 그리고 이제 평화재단에 계신 이제 많은 분들 덕분에 이제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되는 그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긴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주에서의 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선 이름도 제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폭력의 본질은 무엇이고 왜 그런 폭력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폭력의 대상은 누구였냐. 제가 이제 대상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희생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자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누굴 의도로 한 폭력이냐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주 4.3에 있어서는요. 우선 두 가지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폭력이 우선은 이제 반좌파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뭐 희생자 대부분이 뭐 공산주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미 그것은 밝혀진 바고요. 근데 이 대상은요. 우선은 이 공산주의 좌파 그 권력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이제 이 제주도에 대한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것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한국의 탈시민자화 과정에서 반대하는 그러한 체제 또는 이제 세력을 없애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이 제주는 더 큰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러니까 육지죠. 육지에서 한 좌파를 없애는 건데 우선은 1960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제주도는 뭐 이런 이 반동 세력을 억압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다른 그러한 이제 육지에서 그러한 이제 세력들을 없애는 거 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순 사태도 그렇고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있었던 이제 대규모 이제 학살하고도 결국 연관된 건데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물론 이제 하나의 이제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좌파에 대한 폭력의 일부다. 더 큰 반좌파의 일부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행기 그런 정의와 관련돼서요. 사실 이 좌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주 대상이었지만 근데 가족들은 우리는 뭐 공산주의가 아니다라고 입증을 해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기억이 공산주의와 관련된 나쁜 기억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나 뭐 노건리라든지 아니면 뭐 보도 연맹 사건이라든지 모두 그 지역 차원에서 먼저 이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반좌파에 대한 뭐 이 살인 그러니까 이 제주 이제 4.3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제 명명도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책임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 뭐 제주도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지만 미국도 어느 정도 이 책임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또 보상을 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사상과 이제 역사, 기억에 대해서는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를 제대로 짚어가고 답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도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제거가 되었지만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하나는 없어졌죠. 제주와 관련돼서는요. 그러한 한국의 이제 전체주의 정권은 이제 사라졌으니까요. 그 원인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한국은 아직도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국주의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정치적으로 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함에 있어서 장애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이 한국에서는 그 청년들의 그 활동 그리고 특히 청년들의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그러한 한국에서는 전통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그 전통의 일부고요. 그리고 그 전통을 과거 되돌아보시면 큰 승리를 항상 이끌어냈습니다. 이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부르는 탈식민지화의 두 번째 탈식민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주권에 관한 그 탈식민지화였다면 지금은 좀 더 이제 구조적이며 심리적인 그 탈식민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2차 탈식민주의자다. 식민주의화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치에 한 20년 정도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조금 실망하고요. 단기적으로는요. 그다음에 좀 이런 상실을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는 손해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등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활동주의가 됐든지 간에 항상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항상 지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신에 저항했던 사람들 이분들이 나중에 80년대 민주주의 운동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950년대에도 밴드 오브 와건 무브먼트인데 실패를 했었지만 나중에 이 시민권 운동의 중심이 됐고 또 시민권 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반전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하나의 주제에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어떤 결속력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더 큰 어떤 성과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큰 투쟁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현재의 위치 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브랜든 라이트 선생님께서도 우리 동백 서포터즈들한테 인생의 선배로서 참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불행한 과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불행한 과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인식을 하고 책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기억하고 그 교훈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교훈을 전수받을 세대가 결국은 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리차드 임 선생님이신데요. 리차드 임 선생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먼저 전하겠습니다. 사실 과거를 간과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전쟁이라던가
상처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1965년에서 197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폭탄이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톤 기준으로 270만 톤의 폭탄이 떨어졌고요. 캄보디아에 그만큼 폭탄이 떨어졌는데요. 그것을 보더라도 당시 캄보디아의 사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상을 견뎠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월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살이라던가 1970년대, 80년대 그런 사태를 몸소 겪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음속에서는 이게 전 세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청년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원인이나 이런 거와 관계가 없더라도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청년이 그 문제로부터 야기된 과거의 잔재로부터 고통을 겪은 건 우리 세대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시절에 다른 국가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캄보디아 밖에 있던 사람들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세대를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을 때 1999년 초 같은 경우에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1999년까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전쟁이라든가 폭탄이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불안감에 살았고요. 제가 캄보디아의 타블럿 도시를 갈 때마다 항상 그런 걱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고요. 당시 기억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마다 이 도시 전경을 볼 때 뭐 여기 지금 폭탄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땅에 지뢰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고 아버지가 항상 걸을 때 조심해라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모르는 길은 가지 말라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TV 광고를 보면은 그런 폭발물 같은 걸 건들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요. 그 캐나다에서 세상이 이렇게나 다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이 음식도 기후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저도 같이 뛰놀았었는데 굉장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런 기본적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제가 전혀 당연하다고 못 느끼고 살았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유로움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죠.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 캄보디아에 있을 때 그런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 설명을 그때 좀 자세하게 드리자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제가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한 게 1950년대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캄보디아의 그 시절부터 그리고 이 지뢰의 피해자들을 찾아내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피해자들과 얘기를 했던 것이 뒤돌아봤는데 아이 하나가 정글에서 도망갈 수 없었다고 정글에서 지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고 다시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20년 전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 기억이 살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지금 폭발물 중에 15%만 제거했다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1993년부터 2021년까지 겨우 15% 제거한 건데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 지뢰를 심어 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 그렇게밖에 제거를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고 이전 세대 문제가 새로운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 세대가 더 어린 세대가 당시의 행동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제가 그때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5×5m의 그 공터에서 안전한 공터에서 제가 놀면서 학교까지 걸어가거나 그럴 때 기억나는 것이 굉장히 조심하게 해서 잘 걸어 다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병원에 가거나 이런 데 갔을 때 조심해야 된다. 어른이 오기 전까지는 가지 말라. 그 가는 길이 위험할 수도 있다. 20년도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조차도 사실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전 세대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과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캄보디아 청년 세대 역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디마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세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자유, 저 어린 시절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좀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지뢰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뢰라는 문제, 폭발물의 문제, 물론 여러 가지 기금을 통해서 이런 제거 작전이 펼쳐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전 세대가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돈에 제대로 된 솔루션에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지뢰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투자 없이 장기적인 해결책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1993년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뢰 제거 솔루션이 그때랑 지금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내서 직접 전문가가 삽을 갖고 지뢰를 퍼내는 기술, 하나당 20분 정도 걸리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장비를 갖고 가서 보호구를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마인 로보틱스를 세워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저희 세대가 진정으로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솔루션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청년 입장에서는 과거를 탓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탓이 아니야, 전 세대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 훨씬 쉽겠죠. 그보다는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제가 세웠고, 그리고 우리가 간과했던 그런 산업들, 필요했던 과거사 화해를 위한 그런 이런 기업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눈을 돌리는 건 쉽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솔루션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죽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도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그 고통을 이어받을 겁니다. 그럼 여전히 그 고통이 남아 있겠죠. 저랑 똑같은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 20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 21세기 기술 얘기하고 있는데 지뢰 쪽에서는 그런 기술이 허용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뢰 쪽에서 1993년보다 똑같은 기술을 쓰고 있는 여기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이란 무엇이냐? 지뢰를 제거하는 거죠.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문제랑 같이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다시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지뢰가 싫다, 폭탄물이 싫다, 비극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전 세대의 고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이전 세대를 탓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가서 솔루션이 되자, 개발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청년이 세상을 바꿀 거다, 우리가 솔루션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러한 남겨진 잔재를 우리가 치우겠다는 말이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Thank you for those words. He has talked about the landmine in Cambodia, and it's quite interesting that robots are used to remove landmines and to apply such new technologies. 그런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니까요. 근데 핵심은 아까 양 대표님이 말씀하신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그 리차드 임 씨께서도 그냥 캐나다로 가서 캄보디아 생각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캄보디아를 생각을 했고 굳이 돌아가서 그 지뢰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것은 그런 결정은 결국은 캄보디아의 슬픔을 느낀 그 공감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치 그 양 대표님의 부친께서 그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제주로 가신 거나, 아니면 리차드 임이 캐나다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그 새로운 기술로
그 지뢰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들은 보면은 그 공감력이 바탕한 것 같고 참 인간의 승리 같습니다. 네, 말씀 다 잘 들었고요. 이제는 우리 동백 서포터즈들이 발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씩 질문해 주세요. 먼저 조세 오르타 학생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다 아마 지금 아침일 것 같나요? 새벽일 것 같나요? 그래서 굿모닝이라고 인사드리고요. 아주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어떤 뭐 지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의 이제 사회에서 역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선배로서 같이 자리를 해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동아시아 재단과 그리고 이제 주최기관 측에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멕시코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3을 이제 경험하는 거, 또는 이제 캄보디아의 뭐 킬링필드를 경험하는 거는 사실 여기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경험하고 느낀 것하고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브랜든 라이트 님께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발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주 훌륭한 인용구를 좀 대주셨습니다. 미셸 롤프 트롤러, 예, 그 인용구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4.3의 그 역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전반적인 이 역사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행기 정의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정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회에서 구성될 수 있는 정의의 과정은 바로 그러니까 희생자들의 희생을 이제 인정을 하고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이행기 이제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냥 가해자들의 이제 트라우마, 또 뭐 가해자들의 상황도 이제 이해를 하는 거, 이해라기보다 아는 것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반공 을 이제 하면서 이 공산주의자나 이제 좌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왜 억압을 받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든 뭐 이제 희생자들의 트라우마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그 가해자의 트라우마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지요. 여기서 미국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좀 더 둬야 될까요? 어떠한 이제 접근 방법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양수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브랜든 라이트님께서 굉장히 그 공감대가 좋으신 분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사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한쪽 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 가지 치우친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떠한 뭐 잔혹한 상황, 또는 어떠한 이제 갈등이 있고 난 후에 이제 가해자들도 물론 트라우마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원 정의를 해 나가는 것도 치유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주 4.3 같은 경우는요,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쪽을 좀 보자면 사실 제주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인 역할이랄까요? 그들의 향한 그런 잔혹한 행위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기적인 정의라는 적용을 해서 여기 가해자와 희생자들 간의 어떤 심리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치 체제 내에서 이러한 어두운 과거가
했는지를 봐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4.3이 중요한 것이 그 제주 4.3이 미국의 제국주의 또는 구조주의적인 그러한 폭력의 패턴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차드 임께서도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가 이제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제 발음이 조금 늘어지는데 어쨌든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볼 때는 물론 치료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 이제 제주 사상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책임을 물고 그 실질적인 사회의 정치적인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그 공감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감대를 기반을 한 화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지우 학생 질문하시죠. 리차드 임 씨에게 질문 드릴 것이 캄보디아 지뢰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루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시작하시고 또 그 사람들과 뜻을 함께하고 문제에 맞서도록 평화를 위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이 지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 어릴 적 기억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항상 생각한 게 이 지뢰만 없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1990년대 초반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스타트업 혹은 회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좋겠다는 것을 평생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학을 전공한 것도 기술이야말로 좋은 기술 솔루션이 있다면 지뢰 제거가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그리고 4학년이 될 때까지 제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이 지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해결책이 어떤 해결책이 좋을까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로보틱이라는 회사를 세우기 시작을 했고요. 학교 프로젝트로 사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 작품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친구랑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개발하게 됐고 굉장히 많은 기술의 변형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래서 이 평화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평화 리더십에 참여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의 목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공감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회사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 더 큰 대의를 위한 것이다.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여전히 지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다 라는 대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함께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공학 학교의 학생들을 갖고 왔는데 이전엔 지뢰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캄보디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까지 함께 저희가 손을 잡고 이 지뢰 해결책을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 적지 않은 청년들이 캄보디아를 떠나서 캐나다나 미국에 가서 살고 있을 텐데요. 근데 그들은 캄보디아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돌아갔더라도 이런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리처드 임치께서는 그들과 뭐가 다르다고 왜 다른 결정을 하셨습니까?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I think for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것이 제 그 어릴 적 그런 비극을 아무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삶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캄보디아를 일단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다행이다. 외국에서 공부해서 다행이다. 근데 제가 외국에서 살면서 특히 이 지뢰 때문에 제 가족을 잃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국가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좀 청년의 역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주역이다.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롤 모델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특히 IT라든가 정의, 사회, 평화 쪽에서는 좀 롤 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혁신 기술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다릴 필요가 없고 서구 국가에서 기술을 발전시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서 해결하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큰 동기가 돼서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많은 캄보디아 청년들 아니면 학생들이 지금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른 국가를, 다른 마을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현상에 만족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결정을 내려서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제가 몸소 보여주고 싶습니다. 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양유리 씨 질문이나 코멘트 해 주십시오. 네, 저는 양수연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님이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용기, 공동체적인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적 공감이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국가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서 왜 중요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폭력 가해자들이 사과를 하면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폭력 가해자들이 사과하는 것과 트라우마는 별개의 문제이고 다르게 작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라우마, 한 번 생긴 트라우마는 사라지기가 어렵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트라우마라고 하면 그 정신의학적으로 그 DSM 분류법에 따라서 뭐 우울증이다, 뭐 외상 장애다, 뭐 이런 식으로 진단명으로서의 트라우마는 막상 그 피해자가 죽거나 사라지면 뭐 사라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트라우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집단적인 사회적인 트라우마를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폭력 가해자들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냐면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게 긍정이라기보다 그렇게 바라봐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그 경악을 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프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금 좀 정신 분석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전에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이 트라우마를 설명한 아주 탁월한 얘기가 있는데 아이에게 트라우마는 뭡니까? 엄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애한테는 이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엄청난 공포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아이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포르트다라는 게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를 던지고 그리고 그럴 때 포르트하고 얘기하고 당기면서 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엄마가 돌아온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포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그 공포스러운 상황을 문화적인 상징으로 상징화하는 놀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포스럽고 이런 트라우마가 이 인류 자체가 이 트라우마의 역사였어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상징화된 어떤 그게 예술 작품이든 언어든 상징화된 개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트라우마는 언어 너머에 있는 거예요. 언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언어로 포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언어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원래 우리가 페미니즘이라고 했을 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이라는 것의 개념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극복이라는 것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라면 좀 더 그 언어화된 것들이 그것이 절대 포획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의 주체들이 트라우마의 주체의 발언을 그 발언이 중요하다는 것, 주체의 발언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것들을 상징화해내는 그 작업으로 가져야 된다. 그것이 실패할 운명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이 이 트라우마가 남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백 서포터즈들이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요. 한 번씩만 더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 시간 관계상 한 번씩만 더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Well, 구체적으로요. 예, 양수현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해야 이 젊은 세대들에게 평화가 매력적인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사회적으로 평화 리더십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될까요? 왜냐면은 사실 아까 발표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할 때 아니면 트라우마 극복이라는 말을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라이트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젊은 이들이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의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평화 구축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후퇴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평화 구축이라는 것이 희생이라는 이미지와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더 테레사라던가 아니면 루터 킹이라던가 이 사람은 다 희생의 아이콘이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희생에 나서는 기꺼이 나설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백 서포터즈가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트라우마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언어, 트라우마의 언어를 설명할 때 그런 것에 경청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평화라는 것이 좀 매력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피스 리더십이라는 것이 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공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좀 걷어낼 수 있는 방법,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묻힐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이 트라우마에 대한 그 부끄러움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어려운 질문이세요, 사실. 저도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역설의 가치를 생각해 보죠. 트라우마가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평화도요. 긍정적인 가치지만 우리가 그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평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면 그 사람한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분법화하지 말자고요. 예, 우린 항상 그 역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첩적인 여러 가지 하나의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안에 많은 레이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화가 지금 이거 어렵다. 우리가 사실 뭐 평화 슬로건, 자유 슬로건을 건다. 이거 굉장히 보수적인 슬로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산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보수적인 슬로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매력적으로 하려면은 상품화 시키듯이 뭔가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화 때문에 불편하잖아. 근데 평화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이 평화를 더 포장해서 이것이 너에게 감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만 보여지지 않도록 솔직히 우리가 평화롭지 않다면 우리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더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트라우마가 이쪽에 있고 평화가 이쪽에 양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납니다. 만나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뭐 평화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생존의 문제라는 것. 그게 다 환경과도 연결되고요. 평화 모든 게 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킨다면 그것이 분명히 이 청년들한테도 이게 진짜 현재의 문제구나. 이거는 먼 것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정교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가 좀 더 세공해서 그 청년들한테 조금 더 청년이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매력화된다기보다 그것을 다가가는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위협적일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주장을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강박적으로 막 다가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언어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간다면 그것 자체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좀 더 강력한 언어로 얘기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분명히 그것을 인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굉장히 답변이 어려운 뭔지 어려운 모르겠어요.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지우 씨. 리처드 임 씨에게 또 질문 드릴 것은 저희 4.3 서포터들도 스스로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알리고 있는데 이런 캄보디아의 지뢰 문제처럼 인위적인 위험이 없는 한국 청년 세대들이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이 너무 좀 어려운가요? 좀 For Richard Yim, right?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개인적으로 청년에게 그러한 생각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만약에 현안이 없다, 캄보디아 지뢰 문제 같은 현안이 제주에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평화라는 것이 그런 물리적인 어떤 영향 이상의 것이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쟁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것만 남는 것이 아니라 뭐 지뢰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비물리적인 것도 남거든요. 이전 두 여성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가짐 아니면 트라우마 같은 것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전 세대의 어떤 유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만약에 그런 지뢰가 없다 아니면은 그런 무기의 흔적들이 없다.
그러면 왜 전쟁이 벌어졌을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지금 남아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것을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사실 어떤 감정적인 그런 영향이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사태를 다시 돌아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여전히 약간 그 전때의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삶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내리는 그런 결정들도 단기적으로만 우리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리만 쫓고 있는데 장기적인 시간을 못 보는 이유도 우리 이전 세대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이후 일을 왜 고민해야 하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그대로 전달됐거든요.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했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저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전쟁의 영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일까지 살아가야 되는가가 저에겐 최대 과제였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내일까지 살아남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마음가짐의 트라우마도 분명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사실 자라나면서 어떤 뭐 물리적인 지뢰가 없는 지역에 살아도 분명 그런 기억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규리 씨 질문해 주시고요. 끝나면은 모든 연사분들께 딱 그 30초나 1분씩 파이널 스테이트먼트를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양규리 씨 먼저 해주시죠. 저는 네. 지목하진 않고 그냥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얀마 분쟁처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국제사회의 비극적인 사건을 위해서 청년들이 연대하고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발제하신 분이나 아니면 동백 서포터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얀마 문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요?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양수연 대표께서 말씀하시고 또 리차드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그 역사라는 것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또 인간의 역사는 또 이제 생존의 역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보거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을 보거나 그런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공감대를 먼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조용한 그 절망을 아까 양수현 대표께서 말씀해 그런 절망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평화가 있다는 것은 이제 생존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고통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모두 다 이제 공감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답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있으시면 주시고요. 아니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그 모든 참가자 분께 딱 네. Can I just say a quick? 짧게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지역의 맥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제 미얀마, 그리고 또 뭐 캐나다, 뭐 한국이 얼마 그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더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또 한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난민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좀 이제 불러일으켜서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제 잘못된 외국인에 대한 뭐 증오,
이러한 이제 희생자들을 대상 우리가 결속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 희생자들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그 발표자와 톤자께서요 딱 한 마디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네. 그러면 브랜던 화이트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솔직하게 그냥 우선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대화를 더 지속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다 된 걸로 같습니다. 우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딱 한마디를 남긴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양 대표님 안 들리시나군요. 네? 네네, 파이널 포인트. 저 말씀하셨어요. 네, 저 지금 저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든지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년들이한테도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진행 중이다.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혐오하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고, 아까 그 라이트 씨가 말씀하셨지만 그 난민 문제, 차별, 증오심 표현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우리 폭력이 우리를 무디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낙인 찍는 행위를 멈춰야 된다. 프레임 씌우는 거. 우리 4.3 그 희생자들, 유족들이 항상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 씌우는 행위를 우리가 불의불식 중에 그걸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양유리 씨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리차드 임 파이널 포인트.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만 드리자면 모든 청년들이 여전히 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기존의 규범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 큰 변화는 항상 공상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년가들이 절대 그 꿈을 꾸는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긍정적인 미래적인 시각을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세. Well, 우선은 발표자분들께 감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법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봐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초대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의견과 말씀들 듣고 가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서포터즈로서 이런 자리에 참석해서 이런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정말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슬퍼하고 공감하고 꿈꾸고 행동하라가 오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